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노후 아파트. 층간소음이 자주 들리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한기석은 침대에서 일어났지요. 74의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무릎부터 울었고 허리가 따라왔어요. 시내버스 기사로 40년을 일한 몸이었어요. 은퇴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욕실로 들어가 세면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지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묵묵한 눈, 책임감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침실로 나오니 아내 한영자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영감, 밥 먹고 가. 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명령에 가까웠어요. 45년을 함께한 남편의 습관을 아는 목소리였어요. 기석은 항상 서둘렀지요. 책임감이 많아서였어요. 잠깐만. 기석이 옷을 입었어요. 회색 셔츠, 검은 바지,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부엌으로 가니 영자가 밥을 담고 있었어요. 반찬은 나물 4가지, 계란말이, 미역국, 그리고 깍두기. 모두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뭐 할 거야? 나는 밥 먹고 빨래를 할 거야. 영자가 대답했어요. 기석은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꼭꼭, 마치 맛을 확인하듯이 말이지요. 정기검진이 다음 달이지? 영자가 물었어요. 응. 16일이 예약이야. 기석이 답했어요. 누가 데려가? 도연이에게 물어봐야지. 기석이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도연이 바빠.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큰아들이지만 요즘 일이 많아. 기석이 아내의 말을 받아넘겼어요. 아내를 다독이듯이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석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거실, 장롱으로 갔어요. 가장 아래 서랍. 거기에는 파일 몇 개가 있었어요. 낡은 폴더들, 색깔이 바래진 것들이었어요. 기석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꺼냈어요. 등기, 증권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글씨가와 종이가 발해 있었어요. 기석은 그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한도연이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작은아들 한준호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기석 단독명이었어요. 자신과 아내가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만 공동명이었어요. 기석은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듯이 말이지요. 거실에서 영자의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또 그 서류 봐? 영자가 물었어요. 응. 그냥 확인하는 거야. 기석이 답했어요. 영자는 기석 옆에 앉았어요. 둘째가 바쁘면 막내한테 물어봐. 소리가 항상 와주잖아. 응, 그래야겠다. 기석이 서류를 다시 정렬했어요. 서류의 순서가 중요했어요. 기석에게는 말이지요. 영감. 영자가 말했어요. 응, 이 나이가 되니까 생각 많아. 우리가 쏟아붓던 게 흘러나가는 것 같고. 기석은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하지. 기석의 말버릇이었어요. 45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버릇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오후 시간, 거실에는 조용함이 가득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도시 소음이 들렸어요. 자동차, 건설음, 사람들의 목소리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 안에는 오직 2사람의 호흡과 시계 소리만 있었어요. 기석은 다시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취득세 영수증,
재산세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모두 기석과 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이체, 내역, 기석은 그것도 펼쳤어요. 큰아들 도현의 유학비 3억 원이었어요. 결혼식 1억 3천만 원이었지요. 작은아들 준호의 대학 학비 5천만 원이었어요. 결혼비 1억. 기석이 이 종이를 세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저 흘러나갔어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딸 한 소리는 달랐어요. 유일하게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결혼식도 사회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해결했지요. 딸아이가 결혼할 때 모은 자금이 있지만 부모님 노후 자금을 하라며 마다했습니다. 딸아이 앞으로 들어둔 예금에는 1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소리는 자신의 결혼식 때 기석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시댁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이 맞았어요. 소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댁에도 친정에도 시간 될 때마다 들러 양쪽에 걱정서린 잔소리에 반찬도 가끔 해주고 명절이면 항상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남편도 딱 저 같은 성실한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 사는 것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 정기검진이 있으면 먼저 날짜를 물어봤지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데려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딸이었어요. 기석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 때문일까요? 영감. 영자가 큰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기석이 거실로 나갔어요. 전화 왔어.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빠르고 바쁜 톤이었지요. 응. 도연아. 아버지. 지금 분기 인사평가 주간이에요. 요즘 회의가 줄줄이라 검진같이 가기로 했던 거잖아. 다음 달 16일. 기석이 말했어요. 아, 그건 말이에요. 택시 타세요. 끝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알겠어. 기석이 답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도연은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었거든요. 기석은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가 바라봤어요. 뭐라고? 바쁘대. 인사평가라고. 기석이 앉았어요. 준우에게 물어봐봐. 기석이 전화를 다시 켰어요. 준우의 번호였어요.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준우의 목소리가 고음이었어요. 준우야, 아버지야. 아버지, 뭔 일이에요? 검진 같이 갈 수 있을까? 다음 달. 저 바쁜데요.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큰형한테 하시라니까요. 형이. 저 바쁜 거 모르세요? 제가 더 바빠요. 투자처도 봐야 하고. 음성이 떨어졌어요. 기석은 한 문장도 더 하지 못했어요. 그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영자가 기석을 바라봤어요. 소리에게 물어봐봐. 소리는 항상 딸에게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기석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소리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검진이 다음 달 16일인데 기석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알고 있어요. 민호가 갈 거예요. 사위, 정민호였어요. 영자는 사위를 민준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지요. 소리야, 고마워. 그런데, 아버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의료인이니까 도움이 될 게 있을 거예요. 딸의 말이 기석의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응, 알겠어. 통화를 끝낸 후, 기석은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감, 소리도 안 된대? 영자가 물었어요. 아니, 민호가 온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을 맞잡았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생각이 많아. 기석이 중얼거렸어요. 어떤 생각?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아들들한테
기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영자는 기석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을 때 둘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밖은 어두워져 도시의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기석은 다시 등기 파일을 펼쳤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두 아파트, 아내와 함께한 한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들 아래 적힌 이체 기록들.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를 바라봤어요. 영감, 다음 달 검진이 걱정돼? 영자가 물었어요. 응, 요즘 좀 불편해. 기석이 답했어요. 무슨 불편함? 그냥 아랫배가. 아내의 얼굴이 변했어요. 살짝이었지만 기석은 봤어요. 기석이 서류를 장롱 안 깊숙이 정리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침실에 불이 꺼졌어요.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기석은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자신을 부를 때는 언제일까? 수술비가 필요할 때, 명절에 용돈을 받을 때, 아니면 상속이 필요할 때일까? 그 생각이 기석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리사랑은 끝이 없다고 기석은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빛처럼 남은 기대뿐이었어요. 검진날 아침이 왔어요. 창밖으로 7월의 햇살이 들어왔어요. 뜨겁고 재촉하는 햇살이었지요. 기석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9시 예약이었지만 6시에 깼어요. 오래된 버스 기사의 습관이었어요. 기석은 화장실로 가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속에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초췌해 보였어요. 침실로 돌아가니 영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감, 안 좋아. 아니, 배고파. 기석이 답했어요. 영자는 일어나 앉았어요. 조금만 참아 검사하고 나면 내 만난 밥 지어줄게. 영자가 일어났어요. 45년을 함께한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띵동.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석의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 정말, 아버지. 이런 건 당연하지요. 그 당연한 것을 아들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어요. 포장도로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차에 올라타자 소리가 있었어요. 짠. 아빠, 회사는, 차에는 딸 소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4위, 정민호가 내려왔어요. 정민호는 곧장병원 접수대로 향했어요. 자신이 이전에 해본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지요. 아빠, 이거 좀 봐봐. 소리가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검사 끝나고 죽을 드셔야 해. 아, 그리고 소리가 손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어요. 대장 쪽은 금식하는 만큼 신경 쓰는 거라서. 검사 후에 화장실 자주 가야 하는데 물티슈가 낫다고 해요. 기석은 딸을 바라봤어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딸로서의 세심함이 섞여 있었어요. 검진이 시작됐어요. 기석은 검사 의자에 누웠어요. 가늘고 긴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이지요. 의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석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검사가 끝났어요. 대기실로 나가니 영자와 소리. 정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어때? 영자가 물었어요. 의사가 결과는 다음에 설명해 준다고 해. 기석이 답했어요. 하지만 기석의 얼굴에는 뭔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불안감이었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여전히 뜨거웠어요. 병원에 아는 형이 있어서 내일 정도의 결과가 나오도록 제가 병원에 전화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뭔가를 감지한 것처럼 말이에요. 소희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요즘 어딘가 아파요? 기석은 대답을 미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먹은 거겠지. 아버지,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소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요즘 속이 불편해.
가끔 아래쪽이 아프기도 하고. 기석이 말했어요.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말하듯이 말이지요. 정민호와 소리가 눈을 맞췄어요. 그럼 검사 결과가 중요하네요. 정민호가 말했어요.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차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이대로 집으로 가시겠어요? 정민호가 물었어요. 응, 집이 편하지. 기석이 답했어요. 차 안에서 소리는 아버지를 걱정스레 바라봤다. 기석은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호는 엔진을 껐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검진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정민호가 말했어요. 응? 뭐가 심각하다는 건데? 기석이 물었어요. 검진에서 뭔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치료, 비용이나 입원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보험, 서류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둘 수 있어요. 사위의 말이 기석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그까지 생각해 줘.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편히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할 일이니까요. 소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뭐야?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 동네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기석이 놀랐어요. 그곳에 사돈이 불편하시지? 다니시던 병원까지 30분이면 가요. 게다가 공기도 좋고 서로 의지하시기 좋으시고 저희도 찾아뵙기 편하고요. 소리의 제안이 다가왔어요. 천천히, 마치 물이 흙에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영자가 기석을 바라봤어요. 기석도 영자를 바라봤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연락 주세요. 아무 때나, 밤중이어도 괜찮아요. 소리가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딸. 기석이 딸을 안았어요. 아내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딸, 고마워. 정말. 차가 떠났어요. 기석과 영자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임자, 기석이 말했어요. 응, 검진 결과가 뭘까? 기석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영자는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을 거야. 뭐 있으면 또 견디면 되지. 영자의 목소리도 작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지요.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기석님, 정기검진 결과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신데요. 기석의 손이 떨렸어요. 뭐요? 대장 부분에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그럼 언제 검사를 해요? 기석이 물었어요.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해서 내일 오후로 예약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기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기석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기석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입이 막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있대.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재검사를? 응. 내일 오후. 기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고였어요. 기석은 침실의 장롱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이었어요.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등기, 증권, 계약서. 기석은 그것을 다시 정렬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영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응. 두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영자가 말했어요. 기석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쓸데없이 난리 날 일이야. 일단 결과를 봐야지. 영자의 목소리가 명확했어요. 응, 알겠어. 기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는 계속 돈을 펼칠 자산인가? 아니면 짐인가? 그 생각이 기석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침실에서 기석과 영자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내일 오후 재검사였어요. 그 이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무섭다고 기석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결과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기석은 손을 펼쳤습니다.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졌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그것마저 흔들리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그 2주는 기석에게 영원처럼 길었지요. 숨 쉬는 일도 밥 먹는 일도 아내와 손을 맞잡는 일도 다 어색했어요. 마치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진료실에 기석, 영자, 소리, 정민호가 함께 앉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백 번은 해왔을 설명이었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귀가 멀어진 듯 했어요. 재수술은 2주 이내를 권합니다. 의사가 동의서와 비용 설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실손보험 있으세요? 정민호가 즉시 건강보험 카드를 건넸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아버지를 의료인의 눈으로 동시에 딸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소리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초기였어요. 예후가 좋습니다. 말은 다정했지만 목끝은 떨렸지요. 병원 앞 하늘은 맑았습니다. 7월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퇴원하시면 시골로 오세요. 소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의료시설도 가깝고 필요하신 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기석은 대답을 아꼈습니다.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장롱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먼저 간 건 또 등기와 이체 명세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에게요. 아버지가 대장암이 재발했어. 일주일 뒤 수술이다. 잠시 침묵 뒤 첫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2천에서 2,500. 보험은요? 정민호가 처리하고 있어. 그럼 괜찮네요. 제가 요즘 바빠서 병원은 소리가 있으니. 그래. 수술 잘 하세요. 통화는 가볍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에 비해 너무 가볍게요. 작은 아들 준우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버지, 수술 있어. 뭐요? 갑자기요. 형한테 말했어요? 형도 바쁜데요. 저도 더 바쁘고요. 투자도 보고.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지요. 밤. 거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등기부등본 2장은 두 아들이 사는 집이었고 모두 기석 단독명이었습니다. 유학, 결혼, 전세, 자동차 할부, 흘려보낸 돈의 목록이 줄줄이었어요. 영자가 조용히 다가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 혼자 견디자. 그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결심이 생겼지요. 수술은 7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어요. 월요일엔 서류를 정리했고 화요일엔 장롱을 비웠습니다. 수요일엔 그냥 창밖만 보았지요. 목요일 소리가 전화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후 새 집에서 편히 쉬시게. 준비 딱 해둘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수술 끝나고 얘기하자. 금요일 사위는 수술 전 검사를 함께 돌보며 서류를 또박또박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책임지는 사람에서 정리되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그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지요. 두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그건 자산이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준 거였어요. 펜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에 해야 할 일, 등기를 생각할 시간, 경계를 긋는 시간이라고요. 일요일,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와 정민호가 차를 몰고 왔고 영자는 옆을 지켰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 서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 많은 사람, 많은 소음. 그곳에서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마취가 들어오자 세상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수술 후에 할 일, 영자와 함께 할 일, 아들들과 다시 그을 선. 그 불빛은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소리가 말했지요. 아버지, 잘 되셨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실, 일반 병실, 중환자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어요. 정민호는 병원과 보험사를 오가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실손보험으로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은 최소화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이 세심함이 감사했어요. 소리는 밤마다 병실을 지키며 사적인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 물은요? 밥은요? 화장실 괜찮으세요? 딸의 질문이 살뜰했지요.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서울로 가실까요? 저희 집으로 가실까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와 영자는 눈빛을 주고받았고 기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골로 가자. 소리가 미소 지었어요. 시골 마을은 작았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빈집이 있었지요. 정민호 가족이 미리 마련해 둔 집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민호의 모친 김불레가 매일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계란말이 모두 손맛이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하지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잔잔히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복 중이다. 괜찮아. 시골로 이사 가신다고 서울 아파트 처분하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갑자기요? 하고 싶은 대로 하마. 너희도 준비해라. 아버지, 그 아파트는 저희가 너희랑 상의할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그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너희 둘이 사는 아파트도 생각할 때가 됐어. 아버지 건강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저녁, 정민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구조를 정리해보니 두 채는 아버지 단독명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두 채는 무상 사용대차 상태였지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을 정하자. 우리 돈으로 마련한 건 우리 것이고 더는 못 준다. 그럼 절차 밟겠습니다. 정민호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용대차 해지 통보와 내용 증명을 보내시죠. 30일 내명도 또는 시세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처분도 병행하시고요. 생활자금이 안정됩니다. 이듬해가 아닌 바로 그달의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어요. 사용대차 해지, 30일 내명도 또는 시세 월세 전환. 전화는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먼저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탓하려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더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 식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는 뭘 하세요? 영자가 전화를 받아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다. 생활은 각자 책임진다. 아버지 몸도 안 좋다. 미안하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뒤 준우가 울먹이며 걸어왔지요. 아버지, 내용 증명이 뭐예요? 30일 내에 나가거나 월세 계약해라. 월세요? 얼마인데요? 그건 너희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 나중에 계약서 보여주마. 아버지, 제발. 아버지도 이제 할 수 없다. 그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사흘 뒤 도연 부부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목소리가 커졌지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남들보다 더 해주셨다면서. 이제 와서 왜요?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에게 빌려줬고, 이젠 정리하려 한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이웃들 시선이 모일 때, 정민호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자료 좀 보실래요? 등기부등본 법적 소유는 기석, 취득세와 관리비, 기석의 지출, 법적으로 사용대차 해지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상처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도연은 말이 줄었어요. 준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3시간 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곳을 찾겠습니다. 그래, 잘 찾아라.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함께였지요. 2주 후 준우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사하겠습니다. 응, 잘했다. 죄송합니다. 됐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창밖으로 시골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마무리했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영자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야. 응. 그래.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도연은 회사 인근 월세를 구했고 준우는 작은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배웠지요. 자신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산은 부모의 것이라는 거려. 기석의 상처는 아물어 갔습니다. 정민호는 재물을 계속 관리했고 서울 아파트는 월세를 주어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돌볼게요. 고맙다. 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혹시를 대비해 생전증여나 유언장도 준비하시죠. 좋다. 해두자.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려놓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편안히 받아들였지요. 봄이 왔습니다. 마을 길 벚꽃이 소박하게 피었어요. 수술 후 6개월. 기석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마당 대문을 고쳤습니다. 집을 손보는 일이었지요. 무리하지 마. 괜찮아. 움직이는 게 더 편해. 손을 쓰고 뭔가를 만들고 땀을 흘리는 일이 곧 회복이었어요. 주말이면 소리와 정민호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텃밭 만들어 봐요. 삽이 흙을 가르고 씨앗이 고르게 놓였지요. 이게 몸에 좋네. 그는 웃었습니다. 햇살 아래의 땀이 개운했어요. 정민호는 올 때마다 재물을 점검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끝났고 남은 병원비도 정산했습니다. 이제 생활비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노후는 넉넉했습니다. 더는 아들들을 돌볼 필요가 없었지요. 고맙다. 당연합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새 집에 정착했습니다. 회사 가까워 출퇴근이 편해요. 잘됐다. 잠시 침묵 뒤 도연이 말했지요.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됐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비슷한 시기 준우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인중개사 준비 중입니다. 잘됐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늦었지만 공부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영자와 마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우가 자기 인생을 찾았네. 응, 드디어였지요. 가을. 10월이지만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도연도 준호와 함께 왔고 모두가 서로를 조심스레 바라봤지요. 아버지, 어머니, 새 출발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전부다. 가족이 한 상을 둘러앉았습니다. 그 자리엔 이전과 다른 공기가 있었어요. 기대가 아니라 책임, 의존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서로의 계획을 존중하면서요. 맞다. 그래야 한다. 기석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겨울이 되었고 정민호는 정리된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생전증여, 유언장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저도요, 아버지. 새해 마을 잔치에서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건강해 보여요. 다행입니다. 영자가 잘 챙기니까. 그렇지요. 그는 웃었고 생활은 고요하게 흘렀어요. 김불래는 여전히 반찬을 가져왔고 둘은 마을 모임에 나가 텃밭을 가꾸었지요. 어느 날 그는 장롱의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 증권계약서, 이제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완료. 파일을 닫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영자,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어? 영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 시간이야. 저녁이 내렸습니다. 마을 불이 하나둘 켜졌고 바람이 낮게 불었어요. 우린 잘 견뎌냈어. 응, 정말 잘했지요. 이제 남은 건 함께 오래 단단히 사는 일. 두 손은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불안도 없이 함께라는 감각만이 또렷했어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일상이었지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책임을 내려놓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경계를 긋는 일이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옆에 사람, 아내, 성숙해진 아들들, 이웃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둘은 침실로 들어갔지요. 내일도 평온할 것입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함께인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우체통이었습니다.